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아래 살며시 마실 나온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달빛 마실 오기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모자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이게 그 복선이었어?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올 거예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진짜 후회하십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계셔야 오기도 마실을 계속 나올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 고을 수령의 집무실에 12살짜리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천치라 불리던 아이. 태어날 때부터 말 한마디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던 아이. 그 아이가 수령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살 때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수령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하면 훈장이 압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수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살아있는데 제가 안다는 것을 알면 어머니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치인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벙어리인 척. 그 편이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수령이 오래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천치인 척 2년을 버텼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의 원수를 알면서도 2년을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내륙 깊숙이 솔밭과 실개천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바깥 세상 소식이 오려면 보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 끝 가장 허름한 초가 한 채. 기둥은 사가 기울었고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비가 오면 방 안에 그릇을 받쳐야 했습니다. 담장도 없었습니다. 담장을 세울 돌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 집에는 두 식구가 살았습니다. 호러미, 옥분, 그리고 그녀의 아들 준서.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주받은 모자라고. 왜 그런 말이 붙었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옥분의 남편 준서의 아버지, 이 준서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도 없이.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비가 죽었으니 저 아이가 아비 복을 갉아먹은 게 아니겠냐. 옥분이 팔자가 드세서 그렇다. 저런 여자 곁에 있으면 남자가 못 산다. 불길한 집안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라. 옥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 무덤의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2해가 흘렀습니다. 준서는 그해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반 뼘쯤 작았고 볼은 야위었습니다. 밥을 충분히 먹지 못한 아이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까맣고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준서는 하나였습니다. 벙어리, 천치. 태어날 때부터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아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학식 높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책을 가졌던 사람이 훈장 어른이 아니라 준서 아버지였다는 소문이. 그 소문이 나올 때마다 옥부는 한사코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서방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왜일까요? 왜 어머니는 그 말을 그토록 강하게 부인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복선입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생각나실 거예요. 봄이었습니다. 준서는 매일 아침 물동이를 들고 마을 우물까지 걸었습니다. 집에서 우물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100포, 아이 걸음으로는 150포쯤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150포가 준서에게는 매일 시험이었습니다. 우물가에는 항상 아낙네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머, 또 왔네 벙어리가. 옥분이는 왜 저 아이를 시켜서 물을 깃나? 저러다 물동이 깨면 어쩌려고? 천치한테 뭘 바라겠어? 짐승이나 마찬가지지. 준서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전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울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화를 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준서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레박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물을 길었습니다. 물동이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고 돌아섰습니다. 마치 그 말들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들려도 괜찮은 것처럼 아낙네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아비도 없는 자식이 저 모양이니 옥분이 팔자도 참 드세지. 그 말에 준서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나왔을 때만.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옥분이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배를 짰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고 손등에는 파란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실먼지가 끼어 있었어요. 준서는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배 짜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탁, 탁, 탁. 왔냐? 옥분이 배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않았냐?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지? 이번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뺨, 단정하게 묶인 머리, 그리고 그 깊고 조용한 눈. 그래, 우리 준서. 오늘도 수고했. 그 말에 준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배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옥분의 눈가가 젖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늘도 무언가를 들었다는 것을, 무언가를 삼켰다는 것을. 그래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집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분이 밤마다 꺼내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만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 낡고 헤어진 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도 없고 제목도 지워진 그 책을 옥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읽는 것인지 그냥 바라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준서는 그 장면을 3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것이 2번째 복선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 최 씨의 서당이었습니다. 최 씨 훈장은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드문 시절 훈장 자리는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마을 이장도 훈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점잖고 학식 높다는 훈장 어른이 유독 한 사람 앞에서만 달라졌습니다. 옥분 앞에서, 정확히는 준서 앞에서. 어쩌다 골목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훈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치 아이한테 훈장 어른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준서를 놀릴 때마다 훈장은 말렸습니다. 그 아이 건드리지 마라. 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으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훈장 어른이 불쌍한 천치를 가엾게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달랐습니다. 준서는 그 말 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마라는 말이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경계였습니다. 준서가 자극받아 무언가를 드러낼까봐 두려운 경계.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준서는 날마다 서당 담장 밖에 앉았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깔고 앉아 눈을 감고 귀를 열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아이들이 따라 읽는 소리. 훈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 붓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 준서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은 정확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담장 안에서 아이들이 한 번 읽을 때 준서는 3번 읽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아이들이 잊어버릴 때 준서는 기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준서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렸습니다. 오늘 들은 것들을, 어제 들은 것들을, 일주일 전에 들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번은 서당 아이 하나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야, 천치야! 여기서 뭐하냐?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게 글자는 배워서 뭐하게. 웃기는 놈! 아이가 킥킥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그 말이 들린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단순히 글자를 외우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준서는 그 시절부터 이미 훈장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요? 그건 조금 더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길었습니다. 보름 넘게 비가 내렸고 마을 앞 실개천이 불어 논두렁이 무너진 곳이 생겼습니다. 이웃집 순칠 영감네 논이 문제였습니다. 묽고 방향이 잘못되어 아랫마을 논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이 논두렁에 모여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우리 눈이 다 썩게 생겼어. 내가 언제 일부러 했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대로 손해를 물어내야지. 마을 이장이 나섰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물은 차오르고 있었고 어디를 막아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곳에 준서가 쪼그려 앉아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골똘히, 한참을 그렇게 보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논두렁 한쪽으로 걸어가서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이야? 천치가 또 이상한 짓 한다. 내버려둬.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파는 자리에서 물이 3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아랫마을 쪽으로 넘어가던 물이 멈추고 원래 수로 쪽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준서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딱 한 사람,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훈장 최 씨였습니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훈장은 준서가 물기를 내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떠난 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왔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훈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결국 나왔구나. 이건 놀라움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던 것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3번째 복선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옥분이 쓰러졌습니다. 여름 내내 삭바느질, 드릴, 빨래품까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몸이 버텨준 것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아궁이 앞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 여자를 업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준서는 방까지 어머니를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마을 의원 어른 집까지 숨이 턱에 차도록. 네 집 아이냐? 왜 이리 급하게 달려오느냐? 준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손으로 의원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빨리. 어머니가. 의원이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알았다, 가자. 의원이 왕진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과로가 심하네. 한 달은 절대 일하면 안 되네. 준서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뒤 옥분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흘리지 않으려 참고 있는 눈물이. 준서야, 내가 데려왔구나.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가. 그 말에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등 위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준서가 어머니를 업고 방으로 옮길 때 어머니 이불 속에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바닥에 펼쳐지는 순간 준서의 눈이 멈췄습니다. 책 안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약초 이름, 증세와 처방, 그리고 책 첫 장 귀퉁이에 희미하게 찍힌 도장 하나. 준서는 그 도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4번째 복선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마실 오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준서를 만났습니다. 천치라 불리고 벙어리라 손가락질 받으며 그래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아이. 담장 밖에서 혼자 글을 익히고 어머니 몰래 아버지의 책을 읽고 마을 사람들이 해결 못한 문제를 조용히 풀어내던 아이. 그 아이가 사실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2부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훈장 최 씨의 정체, 그리고 준서가 12년 동안 입을 다문 진짜 이유.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하게 앉아 계세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2부 시작합니다. 그 뒤 한 달 동안 준서가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밥을 짓고 물을 길고 빨래를 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어머니 등을 두드렸습니다. 밥이 타면 속으로 웃고 빨래가 안 마르면 방 안에 줄을 쳐서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저 말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혼자다. 옥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이 아이가 왜 이리 힘든 세상에 태어났을꼬. 말만 할 수 있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면 준서가 등잔 앞에 앉아 무언가를 썼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갔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약초 이름, 증세별 처방, 침술 자리, 물길 계산, 별자리와 절기, 그리고 어느 날 밤 준서는 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불 밑에서 가져온 그 낡은 책이었습니다. 준서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장 귀퉁이에 그 도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버지. 소리 없이 그 글자를 입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5번째 복선입니다.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겨울이 오자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처음엔 기침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열. 그 다음은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의원 어른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처방으로는 안 되네. 이 병은 내가 처음 보는 증세야. 마을 이장이 관아에 알려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사람들이 하나둘 더 쓰러졌습니다. 훈장 최 씨도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옥분네 집에서는 아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허름한 집, 가장 가난한 2 식구인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주받은 집이라더니 역병도 안 걸리네. 뭔가 이상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원 어른 집 앞에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의원이 문을 열자 준서가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의원은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이게 뭐냐? 빼곡하게 쓰인 글씨들. 증세 분석, 병의 원인, 그리고 처방. 갈근, 마황, 계지를 다리되 생강 3쪽을 함께 넣어 하루 2차례. 나흘이면 고열이 내린다. 역병의 뿌리는 한습이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의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내가 썼느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처방은 내가 20년 의술로도 몰랐던 것이다. 어디서 배웠느냐?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처방을 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환자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일어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벙어리 준서가 쓴 처방이라고? 말도 안 돼! 글도 모르는 천치가 어떻게? 의원 어른도 모르는 처방을 12살 아이가? 그런데 이 소동 속에서 딱 한 사람 전혀 놀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훈장 최 씨였습니다. 병상에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훈장의 표정은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훈장은 놀라지 않았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슬슬 윤곽이 보이시나요? 봄이 오자 소문이 관아까지 퍼졌습니다. 고을 수령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수령 앞에 선 준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처방을 썼다는 아이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준서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수령이 받아 펼쳤습니다. 표지도 없고 제목도 지워진 그 책. 그런데 첫 장 귀퉁이에 도장을 본 수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것입니다. 수령이 굳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언제부터? 10살 때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껏?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의술과 천문, 수리에 밝으셨습니다. 이 책이 그 증거입니다. 첫 장의 도장은 아버지의 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피를 토하고 수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갑자기 피를 토하는가?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책을 어머니 몰래. 책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독. 증세가 일반 병과 똑같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 속에 그 독의 해독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연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수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독을 누가 썼다는 것이냐?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 훈장 최 씨입니다. 그리고 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0살 때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왜? 말을 하면 훈장이 압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살아있는데 제가 안다는 것을 알면 어머니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치인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벙어리인 척. 그 편이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수령이 오래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천치인 척. 2년을 버텼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시나요? 훈장이 준서 모자를 유독 싫어했던 것, 동정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준서가 진실을 밝힐까봐. 논두렁에서 결국 나왔구나고 했던 것, 준서의 능력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역병 소식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했던 것. 준서가 이 정도를 안다면 아버지 일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 들어갑니다. 수령의 명으로 훈장 최 씨가 그날로 잡혔습니다. 최 씨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준서가 내놓은 증거들 앞에서 아버지의 책에 기록된 독의 제조법, 최 씨의 집에서 발견된 같은 약재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준서 아버지의 학식이 자신보다 훨씬 높았고 그 존재가 두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 하찮은 이유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준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준서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살 때부터요. 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서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책을 발견한 것을, 책 속에서 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을, 훈장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2년을 천치인 척 살아온 것을. 옥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온 울음이. 이 바보 같은 아이야. 혼자서 그걸 다. 준서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흰 저고리에 얼굴을 묻고 준서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처음으로. 마루 아래 마당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둘이서 울었습니다. 오래. 실컷.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예, 어머니. 사실은 어미도 알고 있었단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미는 알고 있었어.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10살 되던 해, 어느 날 밤에 잠꼬대를 했거든. 아버지라고 아주 또렷하게. 준서가 굳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미는 알았어. 내가 말을 숨기고 있다는 걸. 그런데 묻지 않았어. 왜요? 옥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 믿었으니까. 내 아이니까. 내 아비 아이니까. 어미는 기다렸단다. 내가 스스로 말할 날을. 준서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천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내 아이니까. 그해 가을, 수령은 준서를 한양으로 천거했습니다. 장계 쩐치를 올렸습니다. 12살 아이가 역병을 잡은 처방을 썼다는 것. 물길의 방향을 꿰뚫어 논두렁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독살 진실을 혼자 파헤쳐 증거를 갖추었다는 것.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2살이라고? 벙어리 천치였다고? 그 아이가 직접 처방을 썼다고? 임금이 친히 준서를 올라오라 명하였습니다. 준서는 생전 처음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12해 동안 천치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아이가 한양 대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대궐 안. 준서는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맣고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 내가 그 처방을 쓴 아이냐? 예.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가 남긴 책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책 속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랐던 분이었습니다. 책의 모든 처방이 그것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임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아비의 책을 아들이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을 살렸구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1,0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임금은 그 자리에서 준서에게 성균관 입학을 명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준서가 처음 그 낡은 담장 밖에 쭈그려 앉아 글 읽는 소리를 귀로 외우던 아이가 이제 나라에서 가장 좋은 스승들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성균관에서 준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유생들이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 때 준서는 등잔 앞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리 말이 없는가?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말이란 꼭 필요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진심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준서는 과거科举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다른 유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경상도 산골에서 올라온 천치라는 아이라고? 한양에 아는 사람 하나 없다던데 배경도 없고. 글쎄, 시험장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 준서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담장 밖에서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글자를 새기던 그 손으로, 밤마다 등잔 아래서 아버지의 책을 읽던 그 눈으로, 장원급제였습니다. 시험관들이 답안지를 돌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글은 처음 본다. 어떤 스승에게 배웠기에 이런 답을 쓰는가? 그 답안지가 임금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임금이 읽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구나. 그 아이가. 임금의 신임은 깊어졌습니다. 준서가 의견을 내면 임금이 들었습니다. 준서가 말하면 조정이 움직였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천치 소리를 듣던 아이가 임금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이 깊으면 경상도 산골 마을의 그 낡은 초가집을 떠올렸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 굳은 손으로 실을 잤던 어머니를, 그 어머니가 밤마다 몰래 꺼내보던 낡은 책을, 그 책 첫 장의 작은 도장 하나를. 10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 어귀의 말 여러 필이 들어섰습니다. 앞에 탄 사람은 관복 차림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저게 누구야? 어디서 오는 행차인고? 그런데 우물가를 지나는 순간 누군가 알아보았습니다. 저게 준서 아니냐? 옥분이 아들이 벙어리 준서가. 준서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물동이를 이고 고개를 숙이던
그 자리에서 이번엔 다른 의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집은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도 넓었고 장독대도 가지런했습니다. 준서가 몇 해 전부터 한양에서 보내온 돈으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옥분이 무언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굳었습니다. 준서야. 준서가 말해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12살 때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까맣고 깊은. 어머니 왔습니다. 옥분이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흰 머리가 아들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 컸구나. 다 컸어. 어머니도 여전하십니다. 거짓말, 나는 늙었. 준서가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환하게. 그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치라 불렀던 아이가, 벙어리라 손가락질했던 아이가, 임금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와 옥부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나물 2가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이런 밥 못 먹지.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밥이 제일입니다. 옥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사람들이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오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란 건 꼭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한 말은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날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준서가 가장 정성 들여 준비한 말. 세상에서 가장 짧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 어머니.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 그러면서 속으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하며 묵묵히 버텨가는 사람. 그게 진짜 용기일 수도 있겠다는 것. 준서가 그랬고 어쩌면 옥분이 더 그랬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고 기다리고 믿어준 그 어머니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계셨나요? 말로는 다 못 표현했지만 늘 곁에서 기다려준 사람. 오늘 밤 그 사람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달빛 마실 오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달빛 마실에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오기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놓치시면 서운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따뜻하게 쉬세요.